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신문이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풀려나게 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나가겠다고 호소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신문에서 직접 발언했다고요? 네, 윤 전 대통령은 보석신문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18분 정도 자신의 의견을 또렷한 목소리로 재판부에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8평짜리 독방에선 살아남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었다며 주 4, 5일 재판이나 수사에 응하는 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의 조서가 서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불구속 상태에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며 풀려나서 수사와 재판에 더 잘 나가기 위해 보석을 청구한 거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특검은 도주 우려와 관계자들 진술 회유 가능성 등을 근거로 보석 허가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재판부는 일단 신문을 마쳤고 추후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앞서 재판에 나올 때 모습은 어땠습니까? 네, 85일 만에 법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옷깃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출발할 때 찼던 수갑과 포승줄은 풀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변호인들에게 인사를 건네자 변호인들이 일제히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목 상태가 안 좋은지 재판 초반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보석신문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점차 목소리가 또렷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들과 일일이 악수한 뒤에 구치감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첫 공판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을 헌법상 권력 통제 장치의 무력화, 그리고 형사법 절차의 무력화로 요약해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만큼 별도의 범죄를 구성할 수 없으니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다른 재판을 자주 받고 있어 기일을 많이 잡지 말아달라는 취지로도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재판부는 법에 따라 1심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려 한다며 주에 한 번 이상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고 그 뒤로는 주로 매주 금요일,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재판 과정이 지연 중계가 된다고 했었는데 아직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나요? 네, 아직 개인정보 비식별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는 국민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 등을 고려해 언론의 공판 개시 전 촬영을 허가하고 중계의 경우 방송사가 아닌 법원에서 위탁한 업체를 통한 3자 중계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입정한 직후까지만 언론사들의 촬영이 이뤄졌고 지금까지는 이 모습만 공개됐습니다. 이후부터는 법원에서 확보한 장비를 통해 녹화가 진행됐는데요. 오늘 공판 촬영본은 추후 제공될 예정이라 법원에서 정리를 마치는 대로 일반에 공개될 거로 보입니다. 법원은 보석신문과 관련해서는 공판기일 중계를 통해 국민 알 권리 등이 충분히 보장됐을 거로 보인다며 보석신문에서는 개인의 질병 등 내밀한 이야기가 오갈 수 있는 만큼 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에 시작된 무제한 토론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밤새 자리를 지키며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 지금은 민주당 서용교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의 무제한 토론 하루 가까이 이어지고 있군요. 네, 어제 오후 6시 반쯤 시작된 토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 주자로 나섰던 박수민 의원 17시간 12분 동안 쉬지 않고 반대 토론을 이어가면서 지난달 자신이 세웠던 최장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박 의원은 야당도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돼 있지만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은 졸속이라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발목을 잡고 싶어도 잡을 틈이 없습니다. 토론 한 번 없이 대한민국 정부 조직
법이 개편되고 있다. 이걸 아시고 계실까요? 또 본회의를 보러 온 초등학생들에게 조언을 건네다가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 역시 아침 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는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켜 범죄자만 박수치고 피해자는 힘들게 할 법안이라며 개혁이 맞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주자로 나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그간 검찰이 수많은 병폐를 저질렀다고 꼬집으며 검찰청이 없어져도 걱정할 게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역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훨씬 수사를 잘할 거거든요. 정청래 대표 역시 검찰이 폭력적인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됐다고 개정안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0일이 넘은 만큼 산적한 국정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이미 토론 종결 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한 상태인데요.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6시 반쯤 필리버스터 종결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거친 뒤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는데 그 성과를 두고도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놨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이른바 엔드 이니셔티브를 다시 정조준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착에 빠진 대미 관세 협상 문제도 거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환영 만찬에 이 대통령이 불참한 걸 두곤 국익을 위해 가랑이 밑도 갈 수 있다던 자신만만한 모습은 어디 갔느냐고 비꼬았습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한 걸 부각하며 성과를 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게 실감난다는 건데 대한민국과 이재명 대통령이 자랑스럽다는 호평도 내놨습니다. 또 세계적인 투자 자산회사 블랙록과 대규모 투자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걸 언급하며 경제의 새 전환점 열었다고 지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의 추나대전 여파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서울경찰청의 나경원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건데요. 지난 4일 특검 수사 규탄 대회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한 것이 허위였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위법적인 법사위 운영이야말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2023년 2월 기소 이후에 약 2년 반 만의 선고인데요.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수진 의원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작년 2월 기소된 뒤 2년 7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돈을 줬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사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증거로 제출된 수첩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춘 전 장관과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 전 의원 등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는데요. 선고 이후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기획수사였다라는 판단이 오늘 재판부를 통해서 확인되어서 검찰의 이런 무도한 행태, 야만적인 행태를 바로잡으신 재판부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현금 1억 원과 200만 원어치 양복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은 현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8개월씩 구형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해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네, 오늘 새벽 북한 상선 한 척이 서해 북방한계선 에델렐 남쪽으로 내려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북한 선박이 에델렐을 침범한 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인데 군은 현재로선 의도적인 침범일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된 북한 상선은 길이 140m에 달하는 화물선 덕성호입니다.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새벽 5시쯤 인천 백령도 서북방 50km 해역에서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군이 수십 차례 경고 통신을 했지만 항로를 바꾸지 않고 5km를 계속 달렸습니다. 결국 경고 사격을 받고 나서야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1시간 만에 우리 해역을 빠져나갔습니다. 군은 함포와 기관총을 동원해 7차례 60여 발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상선이 의도적으로 내려왔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중국 어선 10여 척이 조업을 하고 있었고 북한 상선은 이들을 피하려고 항로를 변경하다 에네델을 넘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해당 상선은 에네델 침범 이후 선박 자동 식별 장치에 표시되는 국적을 북한에서 중국으로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배에도 오성 홍기를 달아 중국 선박으로 위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 상선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건 2022년 10월 이후 처음인데 북한은 북방 한계선보다 6km 남쪽에 임의로 선을 그어 해상 군사분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투자액을 늘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이 엄청난 금액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틱톡 인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자신이 해내고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무역 합의로 9,500억 달러를 확보한 사례를 들며 이전에는 전혀 받지 못했던 금액이라고 말하고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은 선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약 490조 원은 양국이 세부 사항을 두고 줄다리기하고 있는 한미 무역 합의 최대 쟁점 사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가 선불임을 거론한 것은 그것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무역 협상을 이끌고 있는 러트닉 상무장관은 더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대미 투자 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최종적으로는 일본 수준, 즉 5,500억 달러에 가깝게 투자액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트닉 장관이 대출보다는 현금으로 더 많은 자금 제공을 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 때문에 한미 무역 협상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일본과 같은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긴 어렵더라도 미일 무역 협정 조건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무역 협상이 더욱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국 경제 호조 지표에 따른 달러 강세와 대미 무역 협의 난항에 코스피가 2.45%대 급락해 3,400선대가 무너졌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넉 달 만에 주간 장중 1,410대로 올라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급락해 3,40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45% 내린 3,386.05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3,40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12일 이후 10거래일 만입니다. 삼성전자는 3%대, SK하이닉스는 5%대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6천억 원대, 기관이 4천억 원대 순매도했고 개인이 1조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2.03% 내린 835.19로 장을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사흘째 상승하며 오후 3시 반 기준 11원 8전 오른
1,412원 사전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거래에서 1,410원을 넘은 건 넉 달여 만입니다. 코스피 급락과 환율 상승은 미국 경제 지표 호조에 미국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밤 지난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증가율 확정치가 7개 분기 만에 가장 높은 3.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잠정치 3.3%는 물론 시장 예상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또 한미 통상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대미 투자 펀드를 놓고 한미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는다면서 이것은 선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개그맨 전유성 씨가 향년 76세로 어젯밤 별세한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장례식장에서 조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빈소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대선배를 떠나보낸 후배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현 기자, 빈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이 어젯밤 별세한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 1호실에 마련된 장례식장으로 후배들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주를 자처한 이용렬부터 최양락, 심영래, 틴틴5 이동욱까지 대선배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있습니다. 잠시 추모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늘 웃음만 생각했고 국민 여러분들께 고단한 삶을 위로해주는 역할에 항상 앞장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개나 소나 콘서트, 강아지로 그냥 콘서트를 만들었듯이 아마 천국에서도 또 그렇게 아이디어를 쓰시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이 밖에도 SNS를 중심으로 온라인 추모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준영은 윤종신의 이별을 배경음악으로 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잘 가세요 선배님이란 메시지를 남겼고요. 또 조혜련 역시 국민이 웃을 수 있게 개그를 만들어줘 감사하다며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향년 76세로 별세한 전유성, 1969년 TBC 방송 작가로 연예계 데뷔한 뒤 코미디 작가 겸 코미디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이른바 몸개그, 슬랩스틱 개그가 주류였던 시절에 입담으로 웃음을 준 코미디언으로 꼽히는 고인은 개그맨이란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며 대중화시킨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근 폐 기흉 증세가 악화돼 치료 중에 세상을 떠난 코미디 선구자 전유성. 지난해 11월엔 눈에 띄게 야윈 모습으로 후배 김대희 유튜브에도 출연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코미디언 협회장으로 치러지는 이번 장례식 남은 일정도 전해드리면 모레죠. 일요일 오전 7시 발인이 진행됩니다. 이후 고인의 활동 무대였던 KBS 일대에서 노제를 치른 뒤 전북 남원, 인월면에서 영면에 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이광현입니다. 서울 명동에서 이어지던 혐중 시위가 이제 이주민들이 밀집한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에 반대하는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울 대림역 앞 혐중 집회에 반대하는 시민 수십 명이 플래카드와 손팻말을 들고 모였습니다. 우리 이웃을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그동안 혐중 집회를 열어온 극우 성향 시위대가 일주일 만에 또다시 대림동으로 몰려오자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혐중 시위대가 극단적 구호로 일대의 긴장감을 불러오고 어린 학생들도 혐오 발언에 노출될 수 있다며 크게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갈려가면서 싸우는 모습은 정말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기 싶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다. 바깥에서 보고 이러면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실제 혐중 시위대가 행진하는 경로 주변으로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3곳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혐중 집회를 연 단체는 최근 논란을 인식한 듯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곳곳에서 주민들과 언쟁하다 경찰에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국 공산당을 위하는 거고 우리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이들은 앞서 주한 중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에서 정기 집회를 열었는데 중국인을 겨냥한 구호와 혐오 발언으로 상인회와 관광객들이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CCP out! CCP out!
결국 경찰이 명동 진입과 마찰 유발 행위 등을 금지하는 제한 통보를 내리자 지난주부터 중국 동포 등 이주민들이 밀집한 대림동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당분간 대림역 인근에서 매주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 일대 주민들은 일상의 평화가 깨질까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주말인 내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 축제에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도심권 대규모 집회와 가을 행사까지 예정돼 서울 시내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요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26번째 서울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립니다. 주최 측은 10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는데 경찰은 경력 3,400여 명을 동원해 시민 안전관리에 나서고 곳곳에서 교통도 통제할 방침입니다. 먼저 불꽃 축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여의동로 1.5km 구간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차량이 다닐 수 없습니다. 이 지역 인근으로 여의나루로와 국제금융로 등 5개 구역도 전면 통제됩니다. 아파트 주민이나 행사 차량 진입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축제 현장 인근 마포대교, 원효대교, 한강대교도 부분 통제가 잇따릅니다. 특히 축제 관련 장비가 설치되는 원효대교는 행사 전날부터 다음 날까지도 부분적인 통제가 이어집니다. 경찰은 안전한 불꽃 축제 관람을 위해 불법 주정차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강 교량이나 자동차 전용 도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하는 등 강력한 단속과 계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통소통을 저해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서울 광화문과 국회 인근에서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는데 경찰은 집회 행진 구간 반대편 차로를 가변 차로로 운영해 최소한의 교통 흐름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서초와 강남권 등에서도 일부 교통을 통제한 가운데 축제가 예정돼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경찰은 이번 주말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요청하며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실시간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목포항 바다 위에 그때 그 시절 선상 어시장이 되살아났습니다. 목포 고유의 해양 문화와 항구의 옛 활기를 그대로 재현한 축제가 막을 올렸는데요. 현장에 YTN 이슈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서지연 리포터. 네, 목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대로 축제를 즐기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보이시나요?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선창거리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고 있는데요. 그럼 이곳을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목포에서 살던 곳이었는데 오늘 행사 3일간 한다고 해서 오늘 왔는데 지금 체험 부스 몇 군데 체험했는데 재밌고 바다도 보면서 하니까 우리 가족의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사진도 찍고 있으면서 행복한 추억 만들고 있습니다. 목포 항구축제는 목포의 전통 항구 문화를 재해석한 축제로 오늘부터 28일까지 4일간 이어집니다. 목포항은 과거 어선과 상인들로 밤낮 없이 북적이며 항구 경제와 도시 발전을 이끈 중심지였는데요. 당시 고기가 한창 잡힐 때면 배 위에서 열리던 해상 어시장 파시와 목포항의 역사가 축제를 통해 생생하게 재현됩니다. 부교와 바지선을 활용한 6척의 어선 위에서는 어부와 상인이 직거래를 벌이는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이 밖에도 수산물 경매와 어린이 바다 놀이터, 항구 음악회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가득합니다. 가을바다의 낭만과 함께 바다와 사람이 만든 특별한 추억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목포항에서 YTN 서지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사가 1시간 2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해 재판과 특검 조사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사가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이 정도면 오래 걸린 건가요? 사실 보석 심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좀 더
간략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1시간 20분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보면 특검 측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그렇고 충분히 이 보석의 필요성, 한쪽은 보석이 허가되면 안 된다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시간을 부여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양측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구속이 된 이후에 사정 변경이 있었는가, 그리고 보석 상태에서도 재판과 수사를 충실하게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대립된 만큼 예.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어떤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도 할 수 네. 있는 이야기들을 모두 좀 들어주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방어권을 좀 보장했다라는 해석이신데 좀 결과가 궁금한데 뭐 어느 정도쯤 나올까요? 이 보석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 규칙에 보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그러니까 7일 정도의 기간 내에 판단을 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예. 다만 다른 사정들이 있으면 그 이상의 기간을 들여서 심사를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보통 뭐 한 달 정도가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이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기간이 대중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측이 좀 어려운 게 사안의 중대성이라던가 높은 국민들의 관심도를 고려해서 재판부가 오히려 빠르게 정리를 하고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워낙 예. 여러 재판들과 지금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오전에 진행된 1차 공판은 공개가 됐는데 보석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재판장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재판에 왜 이렇게 불출석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에 1.8평 방 안에서 생존이 힘들다. 변호인 접견도 하나의 운동이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왜 불출석했느냐에 대한 질문은 불출석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대로 재판에 협조를 하지 않은 것이고 수사에도 협조가 안 됐으면 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이 구속 이후로 계속해서 이 교도소 안에서 생활하는 구치소 안의 생활이 힘들었다. 생존이 힘들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변호인 접견도 하나의 운동이다라고 답한 부분은 조금 선회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변호인 접견은 계속해서 하면서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모순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적어도 이 구치소 안에서 내가 운동을 하려고 변호인 접견에 최소한으로 응하고 있는 것이었고 수사나 재판은 워낙 오랜 구치소 생활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방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피고인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사유나 이것을 재판부가 봤을 때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것으로서 충분한 사유가 될지 이 부분은 사실 받아들여지기 좀 어려운 주장이 아니었나 평가가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보석 신문 과정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1박 2일간 한국을 방문합니다. 양 정상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지난 8월 재개된 셔틀 외교에 따라 양 정상이 조만간 한국에서 만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건 2004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제주도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 정상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양국 공동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실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고 오셨고요. 저희는 임주혜 변호사와의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1차 공판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육성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정신문하겠습니다. 피고인 성명이 어떻게 되시죠? 예,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60년 12월 18일. 예,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에 관해서는 희망하지 않는 거 맞으신가요? 예, 앉으십시오. 12월 7일에 서명을 받으러 왔길래 이 사후 부서 문서라고 해도 이거는 국방부에서 담당자가 작성해서 장관, 총리, 대통령 이렇게 올려야지 부속실장인 자네가 이걸 왜 하느냐라고 제가 좀 나무랐는데 일단 그냥 갖고만 있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피고인 측의 의견은 확인했고요. 네,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오랜만에 이제 보게 됐는데 목소리가 굉장히 좀 쉬었습니다. 기본적인 질문에서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이 보석신문, 이제 석방과 관련해서 자신의 이제 지병이 조금 심각하다라는 주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구속 이후로 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지 않으면서 오랜만에 언론을 통해 이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예. 한눈에 보더라도 좀 살이 많이 빠진 모습, 수척해진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치소의 수감 생활이 길어지면서 건강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점, 이런 부분을 오늘 보석 심사에서도 충분히 주장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구체적인 병명 같은 부분은 사실상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석과 관련된 부분이 재판이 녹화로서도 공개가 안 된 건 워낙 내밀한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도 맞닿아 있습니다. 어떤 자료들,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좋지 않다는 구체적인 어떤 진단 자료 등을 제출했는지는 알 길이 없겠지만 일단 보석 사유로서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 특히 시력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이라던가 평소에 앓고 있던 지병과 관련된 자료들은 충분히 제출을 했으리라고 보고요. 다만 단순히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석이 인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지금 구치소 내에서도 약물로서 조절이 가능하다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진료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기에 과연 보석 상태에서 충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는가, 이 부분을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의 근거로 삼게 되고요. 부수적으로 건강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 상황이 결정적으로 보석을 인용할 만한 그런 건강상의 부분이 발생했다고는 바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목소리도 많이 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가장 크게 주장하는 것이 당뇨로 인해서 실명 위험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특검 측에서는 서울구치소 안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맞받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지지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만약에 석방이 될 경우에 이 지지 세력을 이용해서 사건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히려 보석이 안 되면 지지층들이 분노해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맞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나도 좀 위험한 그런 논리들을 양측에서 다 제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이 사법부의 신뢰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일 겁니다. 오랜 기간 검찰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법부의 불신이라던가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 때 이것이 국민들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무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고요. 우리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도 그 위험성을 한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내란 특검에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했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은 법적인 논리로 따지기보다는 어떤 인정에 호소하는 아니면 이제 국민의 여론을 의식하는 그런 주장을 좀 양측이 다 한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법적으로 보자면은 한쪽은 이것을 방어해야 되고 한쪽은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나온 주장이라고는 보이지만 좀 다소 위험한 부분이 아니었나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구속에서는 뭐 증거인멸이랄
할지, 뭐 도주 우려 같은 것들이 좀 판단이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을 하는데 뭐 도망을 가겠나라는 주장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어딜 도망가겠느냐 예.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요. 이 역시도 지금 피고인의 상황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주장은 맞습니다. 다만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구속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예.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는 것이 일단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대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갑니다. 일단 사법부의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 범죄 혐의점이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어간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 구속이 된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내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어서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라는 주장 이것만으로는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여집니다. 예. 결국은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주장을 계속해온 건데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육성을 보면 이 계엄 사후문건에 관련해서 강희구 부속실장을 자신이 질책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혐의는 모두 부인한 거죠. 그렇죠. 지금 문제가 된 그런 쟁점들, 그러니까 내란죄 형사재판과 별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이 해제를 막은 부분, 그러니까 이 해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라던가 네. 특히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좀 무력을 사용해서 저지했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먼저 지금 언급된 그 부분은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 더불어서 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사후에라도 획득하기 위해서 관련된 문서 같은 것을 작성한 부분, 이와 관련해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은 그런 사항을 지시한 바도 없고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 있었던 이 추가 이 공판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고 보고요. 예. 사실상 내란죄 형사재판도 동일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논리와 동일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적법하게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어떤 대통령이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가 지금 내란죄 형사재판과 더불어서 오늘 있었던 이 공판에서도 동일한 논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특검이 이제 수사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도 뭐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면서도 또 특검 조사 자체에 대해서 좀 불만을 많이 내비쳤는데 뭐 특검 질문이랑 답변이 이상하고 조서 수정도 안 해준다라는 주장이에요. 뭐 소환을 또 응하게 되면 얼마나 부를지 모르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부당한 수사다. 결론을 내놓고 짜집기 수사이기 때문에 응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보석이 돼도 수사를 하는 주체 그리고 재판을 이끌어가는 쪽이 특검인데 그렇다면 보석이 되면은 부당한 특검이지만 그 수사에 임하겠다는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온 건 이 재판이라던가 수사 자체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인데 이 주장이 어떤 보석이 인용되는 데 도움이 될까는 좀 미지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날 혐의를 부인하면서 나는 풀어달라, 불구속 재판을 받겠다라는 주장이 어떻게 연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뭐 공소 기각돼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이미 내란죄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결국 이 내란죄 형사재판도 그렇고 지금 오늘 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이건 공무집행 방해라는 부분이라던가 직권남용이 문제된 부분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전후 과정에서 일어난 동일한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비상계엄의 부당성을 다루는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다른 부분들도 다 논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쪼개서 별도로 또 기소를 한 것이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공소 기각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고요. 예. 다만 하나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문제점 그리고 오늘 있었던 재판은 그 이후의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라던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후에
업무의 어떤 문서 작성과 관련된 권한 남용 등을 문제 삼고 있어서 예.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운 주장으로 평가됩니다. 네, 재판부에서 지금 이제 1심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 그러니까 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재판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굉장히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사실관계도 방대하고 지금 수사 자료도 많기 때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재판을 진행해서 관련 법 규정들에 따라 6개월 내에는 1심 결론을 내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후에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의 인용 여부에 관여 없이 재판에 참여할 것인가도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입니다. 일단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이 원칙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출석한다면 일부 지연이 될 여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 피고인이 어떤 태도로 재판에 임하는지도 함께 연관이 될 것이라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주 1회 금요일에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종일 재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부가 만날 수도 있는 걸까요? 일부 동선이 겹쳐질 가능성은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 보안상의 문제라든가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서 내부에서 법원 내부적으로 충분히 좀 정리가 가능하고 동선은 분리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물론 같은 날, 이제 같은 시간대에 재판이 진행되어서 인근에 서로가 위치할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지만 맞닥뜨린다거나 하는 부분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초유의 사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하루에 재판, 다른 재판을 받는 모습이 공개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K하이닉스가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거래대금 2,655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지급 대상은 SK하이닉스와 거래 중인 중소 중견 협력사 506곳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20년부터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대금 지급 횟수를 월 3회에서 4회로 늘렸습니다. 부녀연합 대 장남구도로 벌어진 콜마그룹의 경영권 분쟁 1차전에서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콜마 B&H는 오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윤 부회장 우호 세력이 콜마 B&H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윤 부회장이 주요 경영진 교체와 그룹 전반 재정비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계열사 대표를 대거 교체했습니다. 대표이사가 바뀐 계열사는 G마켓과 SSG닷컴, 신세계DF, 신세계인터내셔널, 신세계건설, 조선호텔앤리조트 등 8곳입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의 남편인 문성욱 시그나이트 대표는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해 신세계 라이브쇼핑 대표도 맡게 됐습니다. 박주영 신세계백화점 대표도 사장으로 승진하면서 신세계 센트럴 대표를 겸직하게 됐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에 직접 디자인한 파사드 전시물 수연제를 선보였습니다. 산 능선을 닮은 처마 모양인 수연제는 자동차 금속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관람객은 벤치에 앉아 기와를 따라 흐르는 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대청마루에서 빗소리를 듣는 것 같은 경험을 통해 관람객이 지친 일상 속에서 위로를 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의 마지막 주말인 내일도 전국에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론 선선함이 감돌겠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는 건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 28도, 광주와 대구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엔 다소 더울 수 있어서 옷차림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막다가 차츰 흐려지겠고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종일 흐리겠는데요.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5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그 밖에 호남 지역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늦은 밤부터 충남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전국에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이 떨어지면서 낮에도 선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